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구조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료 구조와 함께 배우면 좋을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장에 걸쳐서 어떤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될 것인지 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 구조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합쳐진 말로 이 데이터를 어떠한 구조로 다룰 것인지를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방법론들을 배우는 과목이 자료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같이 배우면 좋을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료구조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좋습니다. 데이터의 관리 형태를 배우는 과목이라면 알고리즘은 어떤 순서대로 연산을 하면 효율적입니다. 그 연산의 절차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둘이 많이 맞물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자료 구조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표적인 자료 구조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스택과 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과 큐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택은 언제 배웠죠? 컴퓨터 구조 시간에 명령어 처리할 때 배웠었죠. 스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에서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스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정해져 있다 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큐도 운영체제 시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큐는 뭐라고 배웠죠? 일종의 대기 줄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한 줄로 들어와서 한 줄로 나가는 줄과 같은 자료 구조가 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이 대표적인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인 자료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4차 학습해 나가시겠지만 이 모든 자료 구조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기본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입니다.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는 이 특정 알고리즘 혹은 자료 구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각종 기술 면접이라든지 코딩 테스트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중에서 이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복잡도란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시간 복잡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어느 정도의 입력을 가했을 때 실행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그 입력 크기와 실행 시간과의 관계를 시간 복잡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n개의 데이터가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프로그램은 이 n개의 데이터에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데이터를 검사해서 특정 데이터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n이 1이라면, 즉 데이터가 하나라면 이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은 굉장히 짧겠죠. 그냥 데이터 하나만 띡 보고 말면 되니까요. 그쵸? 하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많아지면 10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가 되면은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실행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에 따른 실행 시간과의 관계를 시간 복잡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실행 시간 있죠? 이 실행 시간은 보통 연산 횟수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입력의 크기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입력의 크기에 따른 연산 횟수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섰죠? 그쵸? 자, 이 시간 복잡도는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연산 있죠? 요 연산이 연산 한 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연산 횟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 최적화나 하드웨어적 설계는 무시하기로 할게요. 그냥 1 더하기 1 요거 하나가 연산 한 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는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그쵸? 너무 쉽죠? 5번의 연산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코드도 한번 봅시다. 이 코드는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이 코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문입니다. n번 반복해라 1 더하기 1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사실 여기 답이 적혀져 있는데 가릴게요. 보지 말아보세요.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n번의 연산이 필요하겠죠. n번 반복한 만큼 1 더하기 1을 실행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코드도 한번 봅시다.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에는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이 n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n번의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쵸? 1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을 이 n번 수행하겠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반복문이 겹쳐있는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연산이 몇 번 실행될까요? n번 반복하는 연산을 n번 반복해서 실행하니까 n 곱하기 n, 즉 n의 제곱만큼 1 더하기 1을 실행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럼 지금까지 예제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만큼의 코드를 실행하는 데에는 총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에는 n제곱번,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에는 3n번 반복하기 때문에 3n번, 요거는 2번, 이래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번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 n이 프로그램의 입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n의 크기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연산되는 입력의 크기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 시간과의 관계를 시간 복잡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지금까지의 예제에서는 이 n, 입력으로 주어진 이 n의 크기가 결정되면은 코드의 연산 횟수, 즉 실행 시간도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6번 연산하게 됩니다. n이 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몇 번이야? 12번 연산이 되겠죠? 또 만약에 n이 3이었다면 9, 9, 2니까 20번 연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예제에서는 n의 크기가 결정되면 코드의 연산 횟수도 명확하게 함께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입력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해서 연산 횟수와 실행 시간이 무조건 단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의 데이터에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데이터를 검사해서 특정 데이터를 찾아내는 프로그램, 이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최선의 경우에는 이 n이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1억 개든 최선의 경우에 운이 정말 좋았을 때에는 데이터를 딱 한 번 검사했는데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반면에 최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끝까지 탐색을 해야지 비로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입력 데이터 크기 n만큼 뒤져봐야지 비로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듯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입력의 크기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 n이 주어졌다고 해서 연산 횟수나 실행 시간이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연산 횟수별 실행 시간이 들쑥날쑥해서는 곤란하겠죠. 제대로 된 성능 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성능 판단 척도가 바로 비고 표기법입니다. 비고 표기법. 자, 비고 표기법은 함수의 점근적 상한을 표기하는 수학적 표기법의 일종입니다. 만약에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고 표기법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입력에 따른 실행 시간의 점근적 상한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 점근적 상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증가하는 거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n이 아무리 커져봤자 얘는 못 넘지, 이게 점근적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n이 아무리 커져도 연산 횟수는 절대 n을 넘지 않습니다. 연산 횟수가 막 n의 세제곱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증가하는 폭의 상한을 점근적 상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고 표기법은 이 함수의 점근적 상한을 표기하는 방법이고,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고 표기법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입력 시간에 따른 실행 시간의 점근적 상한을 의미하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비고 표기법을 표현할 때는 이 대문자 O라고 한 다음에 n에 대한 함수 이런 꼴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표기는 입력 n이 아무리 커져봤자 이 n보다는 실행 시간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뜻이고요. 이렇게 on 제곱은 이렇게 on 제곱으로 표기한다면 n이 아무리 커져도 실행 시간이 n 제곱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뜻이 됩니다. 자, 비고 표기법과 유사한 빅세타 표기법, 그리고 빅 오메가 표기법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적용되었을 경우엔 빅세타 표기법은 입력에 대한 평균적인 실행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빅 오메가 표기법은 점근적 하한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n이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실행시간의 평균적인 증가율은 이것과 같게 됩니다. 이게 빅 세타 표기법이고요. 빅 오메가 표기법은 입력 n이 아무리 커져도 실행시간 증가율은 얘보다는 큽니다. 이 뜻이 됩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빅 오 표기법과 빅 세타, 빅 오메가 표기법을 각각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엄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스탑해서 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수학적 표기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예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가령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서로 다른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앞에서부터 검사하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에 있었던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그램의 시간 복잡도를 비고 표기법으로 표현하면은 ON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대 연산 횟수는 n이 아무리 많이 커져도 n을 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비고 표기법을 표현하실 때 반드시 꼭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점근적 상한을 표현할 때는 최고차항의 차수만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비고 표기법을 이용할 때에는 최고차항의 차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저희들은 시간 복잡도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죠. 그쵸? 근데 이 점근적 상한을 표현하기 위한 비고 표기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최고차항의 차수만 고려하고 빨간색으로 친 이만큼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가령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n이 충분히 커질 경우에 증가율로만 따지면 이 빨간색 박스 친 이만큼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고 표기법으로 점근적 상한을 표현할 때에는 오직 이렇게 최고차항의 차수만 고려해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비고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은 시간 복잡도는 이 중에서 뭐겠어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쵸? 실제로도 이거는 거의 못 쓰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성능이 안 좋은 거는 얘겠죠. 입력 n이 충분히 클 때 당연히 얘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산 횟수가 쭉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입력 n이 충분히 클 때 가장 성능이 좋은 시간 복잡도는 무엇인가요? 5의 1이죠. 그죠? 얘는 어떤 뜻일까요? 시간 복잡도가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라는 뜻은 뭐냐면 입력으로 들어온 입력 크기가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1억개든지 간에 항상 실행시간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입력 n이 충분히 클 때 시간 복잡도에 한해서는 거의 유니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담이긴 하지만 요런 류의 알고리즘은 뭐 구현은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메모리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보통은 원하는 시간 복잡도를 얻기 위해서 메모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n이 충분히 클 때 가장 좋은 시간 복잡도는 상수 시간 복잡도 5의 1인 경우가 많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에 구현된 다양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 n 로그 n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라도 성능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렬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별로도 시간 복잡도, 즉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렬을 수행한다 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령 이 중에서 n이 충분히 클 때 시간 복잡도에 한해서 요 세 개의 성능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요 세 개의 성능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 세 개의 성능이 더 좋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간 복잡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공간 복잡도에 대한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복잡도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메모리 자원의 양을 의미합니다.
입력 크기에 따라서 입력 시간, 연산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시간 복잡도였다면 메모리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계가 공간 복잡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공간 복잡도의 경우에는 메모리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능 판단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컴퓨팅 환경에서는 시간 복잡도보다 공간 복잡도가 더 중요해질 만큼 메모리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알고리즘 성능 판단에는 보통 공간 복잡도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곱표기법으로 어떤 성능을 표현할 때에는 시간 복잡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자료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둘을 판단할 수 있는 성능 판단 척도인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그리고 비곱표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주요한 자료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각 배열과 연결 리스트, 스택과 큐, 해시 테이블, 트리,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중요도로만 따졌을 때 요만큼이 1%, 이게 한 19%, 이게 40%, 4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얘네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조금 더 학습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강의도 뒷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준비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